네, 안녕하세요. 오늘 거의 뭐 잔치 수준의 점심을 아주 배불리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또 한 시간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이번 그 시간에는 인간 발달해가지고 인지 발달 편 했잖아요. 근데 보통 아까 우리 지한자매도 인간에 대한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복지 쪽도 관심 있다고 했고 막 그랬는데, 보통 인간에 대한 뭘 공부를 하고 싶으면 사실 요거 꼭 들어가거든요. 도덕성 발달, 인지 발달 3종 세트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 발달을 저번에 해서 오늘은 인간의 도덕이 그것이 어떻게 발달이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피아제 할아버지시고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죠. 일단 전 도덕기라는 시기가 있는데요. 딱 4살 이전의 아이들이 전 도덕기예요. 그 인지발달에서 감각운동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인데요. 딱 저희 교회에 누가 있을까요? 전 도덕기의 아이. 막가파. 네, 지원이가 딱 요 시기예요. 제가 보드게임을 되게 많이 사다 놨어요, 집에. 제 로망이 보드게임 하면 애들이 되게 똑똑해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7개, 8개 사다 놨는데 7년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보드게임을 펼쳐놓으면 정원이는 규칙을 아무도 안 지켜서 계속 소리 지르고 화내고 있고, 희원이는 그 피규어 가지고 자기 혼자 역할놀이 해요. 독백하면서. 그리고 지원이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아요. 그러니까 보드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원이 노는 거 보시면 되는데, 하지 마라 해도 뭐 규칙에 별 관심이 없어요. 눈치껏 이제 보긴 하는데 규칙에 일단 관심이 없고, 옳고 그름의 차이를 스스로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건 안 돼, 하지 마 라고 끊임없이 계속 교육을 해야 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양육자가 항상 훈육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일관되게 양육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된다 그러고 어떤 상황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그거를 이제 판단할 도덕적 기준과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면에. 그리고 놀이가 재밌어요. 그래서 공룡 갖다 주면은 막 신나게 놀아요. 그렇지만 뭐 이 보드게임이나 논리가 필요한 놀이처럼 뭐 규칙이 되게 막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놀이는 할 수 없고, 그냥 놉니다. 그냥 그 사물과 그 대상이 좋아서 이제 그냥 노는 수준이에요. 이게 전 도덕기고요. 그 다음은 우리 이제 희원이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딱 희원이가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정원이가 딱 이 시기고요. 도덕적 사실주의예요. 그래서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존중감을 드러내요. 제가 요즘에 정원이한테는 뭘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하지 마, 안 해요. 그냥 한마디요. 왜냐고? 그게 우리의 규칙이야. 그럼 규칙이라는데요, 뭐.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횡단보도 막 건너잖아요. 저도 가끔 막 빨간불에 막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원이가 엄마 파란불에 건너야지 가르쳐줘요. 되게 창피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횡단보도에 손 들고 안 걸어 다니시죠? 정원이는 이렇게도 들고요. 기분이 좋은 날은 이렇게도 들고 가요. 왜 그렇게 하니? 월요일마다 어린이집 안전교육 시간에 배웠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이 때는요, 규칙하고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사회계약을 위해서 이게 합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요 시기 아이들은 법과 규칙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높은 분, 하나님, 뭐 경찰, 제복 입은 사람, 그런 어떤 절대적 권위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규칙으로 정하면 그 규칙은 절대 불변의 규칙인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타율성이라는 것은 타인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이제 엄마, 뭐 아빠 같이. 그래서 이 규칙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가 없어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정원이가 맨날 그래요. 제가
정원이 과자를 이렇게 3개 사서 이렇게 다 주면 좋은데 가끔 우리 지원이가 많이 울기 때문에 제가 젤리복을 지원이한테 한 개 더 줘야 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공평해요. 오, 벌써 불공평을 알아요. 오, 무서워요. 그러면 진짜 저에게는 젤리복이 더 이상은 없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정원아, 그게 아니라 그렇지, 3개 다 줘야 되는 거 맞는데 시온이가 너무 동생이라서 엄마가 너무 울면 막 시끄러우니까 조금 더 주는 것 뿐이야. 근데 받아들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 순간에 천하의 나쁜 엄마예요. 나쁜 엄마래요. 천하의 나쁜 엄마가 됩니다. 그래서 전 나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했던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결과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무섭죠? 저희 정원이가 장난감이 되게 예쁜 게 많아서 막 갖고 놀라고 동생들 안 보이게 숨겨놔요. 그럼 동생들이 기가 막히게 다 찾아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는 동안에 다 꺼내가지고 막 다 가지고 막 놀고 막 그래요. 그럼 정원이가 제 마음은 정원이가 딱 집에 와가지고 가지고 놀았어? 잘했어. 언니가 없을 땐 가지고 놀아도 돼 하면 좋을 텐데 쥐잡듯이 진짜 막 혼내거든요. 이지원! 이희원! 막 이러면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요시기 아이들은 친구가 한번 쳤어요. 어떻게 하죠?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속이 편해요. 뭐 좀 이렇게 좀 너가 그래도 좀 참아라 이런 게 아직은 좀 안 통하는 단계. 제가 여쭤볼게요. 이 시기의 애들이요,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의 아니게 컵을 15개를 깨트렸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일부러 그냥 재밌어 보이는 장난이 하고 싶어서 컵 1개를 깨트렸어요. 요 시기의 아이한테는 누가 더 나쁠까요? 행위의 결과. 무조건 많이 깬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모르고 15개 깬 것보다 이 컵 1개 깬 거, 우리가 보기엔 이게 의도가 나쁘니까 더 나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무조건 행위의 결과, 15개 깬 게 진짜 나쁘다, 이렇게 도덕적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속죄적인 처벌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야구놀이 하다가 뭐 이렇게 장난하다가 뭐 창문을 깨면은 벌 받지 않잖아요. 변상을 해주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요 시기 아이들은 그래도 벌을 받아야 된다. 뭔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적인 것이 있고요. 이 내재적인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규칙의 위반은 자기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는 거예요. 처벌받게 돼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동생이랑 놀다가 장난감을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걸어갔다가 문턱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동생 거 뺏어서 내가 다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원이가 배가 아프면 가끔 이래요. 엄마, 내가 동생 젤리공을 앉아서 내가 아픈 거예요. 가끔 들을 때는 굉장히 이게 하이 클래스의 그런 자아성찰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닌 거죠. 논리적인 선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저희 정원이가, 희원이가 뭘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정원이가 이러더라고요. 이희원, 너 반드시 내가 혼낼 거야. 너 기다리고 있어. 너 기다리고 있어. 이거 하고 혼낼 거야. 희원이가 누나 너 혼낼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정원이가 안 칼지게, 응, 너 진짜 혼낼 거야. 너 내 거 만졌잖아. 그러더라고요. 희원이가 혼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내가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희원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디에 숨지? 누나가 나 혼낸다는데 어디에 숨지? 막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원이도 뭐죠?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도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식탁 밑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때 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세상은 굉장히 이 세상의 가치가 굉장히 공정하고 굉장히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공평해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좀 이상 되는 자율적 인지 발달에서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이제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제 뭔가 좀 논리적 사고가 되는 이런 때가 요 시기인데, 이때는 이해해요. 아, 규칙이란 것이 절대적인 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구나. 규칙이라는 것이 조금 가변성이 바뀌어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집단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이해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제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를 가지고 이제 선악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것은 상호적 처벌이라고 부르는데요. 잘못된 행동이 발견되지 않으면 상황 설명을 하면 자기가 혼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래서요, 초등학교 교실 가면 되게 재밌어요.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우리 정원이 같은 데는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교실 가면요, 말이 많아요.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제가 먼저 때렸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때려가지고 얘도 저를 때리고요. 자기 변호를 좀 할 줄 알겠네요. 왜냐? 잘 변호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면 처벌받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상호 보상에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항복률 있잖아요.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든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조금 뭔가 지시도 잘 따르고 좀 이렇게 상냥해주는 그런 막 떼쓰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잘 안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규칙이 어떤 사람의 어떤 동기라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조금은 재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도덕성 발달이 좋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또래 안에서 그 어울리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부모하고 이제 뭐 어른들하고 같이 있으면 잘못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죠?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라고 이게 바로 저지먼트를 하잖아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래 아들 사이에서는 한번 뭐 잘못하면 거의 모의 법정이 이루어져요. 재밌어요. 평가를 나가지고, 야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네가 잘못했어. 어떤 이쪽에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네가 잘못했거든. 그러다가 저러면 선생님 누가 잘못했어 이러는 게 이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또래와 똑같은,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아니고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내적인 동기도 높아지고 성인의 권위에 이제 의존하는 율이 이제 감소돼요. 그 말은 자기가 도덕적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뭔가 자립적인 인간이 되어간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이때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권위를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포기를 하셔야지 좋은 게, 이제 부모 교육하다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권위적인 부모가 있고,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있고, 또 뭐 허용적인 부모가 있고, 뭐 회피적인 부모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권위주의적인 부모예요. 권위적인 부모가 제일 좋은 건데, 그거는 아이한테 이제 건강한 울타리를 딱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권위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주의예요. 뭐가 주의가 들어가면 이게 좀 좋지 않잖아요. 딱딱하고. 그래서 조금 좀 뒤로 이렇게 물러서시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일방적인 권력 관계에서 계속 그거 잘못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면은 아이 스스로 그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 뭔가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전 단계였던 타인에 의한 도덕성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율적인 나 스스로 사고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자율적 도덕성이 발달이 이렇게 저해돼가지고 계속 이 미성숙한 상태로 이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삐아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삐아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콜버그라는 학자가, 그래?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설명이 안 되는데 부족한데 연구를 다 했어요. 콜버그라는 이 학자는요, 유대계 심리학자예요. 미국인이시고 유대계 심리학자신데, 저희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시온 운동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본토로 다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옮기는 그 일을 하셨어요. 수송장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나치즘을 경험하고 그 전체주의를 경험하면서 도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걸 가지고서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제가 여러분께 어떤 상황을 드릴게요. 그리고서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내 도덕 발달의 상태가 어느 적인 수준인지 우리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네, 자, 이게 하인츠의 딜레마인데, 딜레마는 뭔가 아시죠? 뭔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딜레마잖아요. 우리 영화영재 공부 이미 다 해서 알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유롭게 쳐다보고 있어요. 영화영재는 이렇게 세계사를 한 번 다 훑고 철학사를 한 번 다 훑어가지고 제가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누나 저 그거 알아요. 했어요. 저 그거 뿔 받았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형제님. 근데 얘기해볼게요. 하인즈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불치병 암에 걸려가지고 약이 없어서 정말 내일 모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급한 상황이죠. 살려야 되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이 동네 약국에서 어떤 약사가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인츠가, 근데 그 약사가 $200짜리 약을 10배로 불러가지고 $2,000에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츠가 수소문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반밖에 못 모았지만 가가지고 약국 약사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아마 내가 죽어간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살려줄 수 있게 약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약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와서 그 다음날 약국의 문을 부수고 약을 훔쳐서 아내를 먹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절도는 옳은 것인가요? 이 상황에서? 좋은 남편이라면 약을 훔쳤을까요? 좋은 남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약국의 약제사가 그 사람 살리는 약을 10배나 200불짜리를 2,000불에 파는 것은 과연 그건 옳은 일인 것인가? 예. 자, 궁금하니까, 자, 나 저 이렇게 고개 숙이는 거 좋아해. 자, 어떠세요? 어떤 것 같아요? 하인츠 씨가 잘못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약국 약사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그 의견이 있으신가요? 약국의 분이 훨씬 더 잘못한 걸 생각합니다. 그렇죠. 약국이 뭔가 제 눈을 피하시는 여유 있으신 우리 전도사님. 네. 네. 되게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죠. 절도도 잘못된 건데. 그쵸. 딜레마, 그쵸. 도 잘못된 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그쵸. 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우리 A뿔. 자금도 받아오시고. 좀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네. 생명을 살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시작되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목사님. 나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일단은 우리 리더십 한 번씩 한 말씀 우리 전도사님. 저도 영환 형제랑 의견이 비슷합니다. 역시 초월적 사람. 왜 우리 권사님도 어렵네요. 어렵죠. 네. 딱 뭐라고 할 수 없겠죠. 제 새끼면은 우선 약 먹이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당장 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한 말씀. 일단은 생명을 먼저 살리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약사는 잘못된 것 같아요. 수준 굉장히 높네요, 우리 교회. 굉장히 수준 높고 우리 이제 지나갈 줄 알았지? 자. 저 상황에서는 절도는 뭐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옳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를 다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어. 무슨 네.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있습니다. 저희 권사님. 절도는 나쁜 것인데 네. 그 상황에서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고 감옥 속 가면 돼요. 와우. 생명 중시. 자, 우리 저희 아버지. 나 같으면은 일단은 절도를 하고 거기다가 메모장을 넣을 것 같아요.
나중에 2,000불 갚겠다고. 정말 저희 아버지 나오는 답이고요. 일단 저희 엄마는 사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엄마 사셨어요. 네. 재밌죠? 이거를 이제 심리학 시간에요. 이게 다 해요. 여기 저기 내 동생도. 이제 지나갈 수 없지. 자. 못하겠어요? 대답? 이게 헷갈리죠? 너무 어렵죠? 이거를 이게 교육심리 뭐 발달심리학에 해요. 그럼 다들 당장 내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그러게 어떡하지? 이렇습니다. 자,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초기는요, 전인습적인 수준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행동은 나 자신에게 좋은 게 오면 그게 좋은 행동이고 안 좋은 행동은 처벌받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욕구 충만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 단계고요. 아까 그것처럼 이 행위의 결과에만 집중을 합니다. 9세 이전에 아동하고 일부 조금 미성숙한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 범죄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1단계는 타율적인 도덕 단계예요. 그래서 3살부터 7세가 이런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규칙에 복종을 해요. 그냥 복종을 하는 거고 이 벌과 복종 지향입니다. 그래서 앞서 뭐 컵 깨트리는 거 있잖아요. 15개. 그래서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행위의 결과에 그러고 저희 희원이가 밥을 요즘 잘 안 먹어요. 제가 어린이집에 점심 봉사를 갔더니 거기서 세상 2등으로 먹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많고 엄마가 왔으니까 잘 먹고 싶으니까 잘 먹었는데 집에 와서는 진짜 별짓해서 안 먹어요. 그런데 제가 잘 먹는 방법을 알아요. 이 한마디만 하면 막 이렇게 막 정말 그 망아지 같은 애가 딱 앉아가지고 아해 네 또 아해 네 맛있니? 네 맛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희원아 너 이거 밥 한 그릇 안 먹으면은 경찰 아저씨가 확인하러 오신대. 그러면 진짜 나와가지고 짝섞여서 먹어요. 복종 지향이에요. 경찰 아저씨가 너 잘 먹는지 너무 궁금해서 확인을 하셔야겠대. 왜냐면 너는 우리나라의 새 나라의 어린이기 때문에 튼튼해야 해서 경찰 아저씨 온다면 다 먹습니다. 자, 요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찬성 입장을 들어보면은 하인츠가 약을 훔쳐야 합니다. 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약의 원가가 $200밖에 안 되는데 그가 이거 $2,000를 훔친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200짜리를 했는데 그게 훔친 거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장에 있는 반대의 사람은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것은 명백하게 그것은 범죄다. 아니 어떻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가게를 이렇게 푸슉 들어가요? 정말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내가 내 발달 단계가 어디 있는지 이 말한 걸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주의 단계예요. 그 단계는 개인주의 단계인데 이 도덕의 상대주의 단계입니다. 8살부터 11세 초등학교 이제 그 학년의 아이들인데 이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조금 생각을 해서 도덕을 판단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욕구를 고려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도 조금 생각해요. 내 과자가 2개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죠. 나 하나 먹고 너 하나 먹을래? 그 전에는 절대 과자 안 내놓습니다. 다 내 거예요. 우리 지원이 절대 아무것도 안 뺏깁니다. 이렇게 쥐고 있고. 그리고 공평한 거, 또 상호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세상은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기 때문이죠. 정원이가 맨날 저한테 그래요. 엄마, 내가 보니까 엄마 우리들 재우고 아빠랑 영화 보던데? 아니 아침에 나와 보니까 막 과자 껍데기 있던데? 아니 어른들은 밤에 노는데 왜 우리는 다 자야 돼요?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지금 처사가. 아주 불만이 많아요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애로사항들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너무 피곤해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요 시기에 요 발달 단계에 있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내 아내에게는 약이 일단 필요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생명을 반드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약을 훔쳐도 됩니다. 내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약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약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정당하게 자신의 그거를 받기 위해 공정하게 한 것 뿐이에요. 그냥 정당하게 보려는 그 법에 그게서 팔려고 하는 그런 사업가일 뿐입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습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청소년, 청년, 10세에서 한
20세까지의 이제 연령대가 여기 들어가는데 어떤 내면의 동기나 가치를 중심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인구의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과 성인들은 다 거의 한 요 정도, 요 단계에 이제 다 계요. 3, 4단계인데. 그래서 이 사회적 질서에 동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가족, 집단, 국가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해요. 근데 이게 좀 문화적으로 다른 게요. 동양 아이들이요. 서양 아이들에 비해서 집단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안 되는 건데 이 집단과 나라와 이 집단을 그 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조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3단계는요. 대인 간의 이제 기대 관계예요. 착한 소년, 착한 소녀 단계라고 이제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고 권위적인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행위가 굉장히 도덕적인 행위인 거예요. 칭찬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과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의리, 존경, 충성, 신의, 이 대인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 단계에 있는 이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것은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남편, 중요한 대상이죠. 좋은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결코 비난을 할 수가 없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를 비난해야 되니 이 행동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 반대는 약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하인츠, 아내가 죽는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가슴이 차가워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사가 이기적이고 무정한 사람인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사회 시스템 도덕 관계인데 이 법과 질서의 도덕성 그리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려고 해요. 이제 18세에서 25세가 이렇게 하고요. 자기 자신을 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이 사회 기준에 대해서 행동하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사회 질서 유지를 의무로 받아들여서 이 기준대로 내가 도덕적 판단을 하는 성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 법과 사회의 어떤 그 인습을 초월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 같은 거 있죠? 개혁을 위해서 뭐 한다든지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인츠가 약을 훔치지 않게 된다면 그는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아내가 죽는다면 하인츠 그에게 책임이 아주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은 하인츠가 아내를 살리고자 하는 일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겠죠? 그걸 이제 후인습적이라고 하는데 여기 5, 6단계가 있어요. 사회 규칙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기 꽤 계셨거든요, 아까. 보편적인 원리와 윤리에 초점을 둬서 판단을 해요. 칸트의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행동하는 기저에는 자기의 강한 가치와 또 세계관과 양심이 존재합니다. 양심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드물어요. 20세 이상의 성인 소수. 근데 우리 교회에 다량 분포되어 있는 거죠. 아주 훌륭하신 거죠. 보면은 5단계는요. 개인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사회계약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사회계약을 지향하기 위한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공리주의 아시죠? 최대의 다수를 위한 최대의 행복 전제하에 이게 법이 만들어졌다. 공리주의. 그래서 이 법이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합의로 만들어져서 융통성이 있고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요. 그래서 저희가 피켓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는 겁니다. 네. 법을 바꿔서 약자들을 더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법원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죠. 그걸 바꿔보려고.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라고 할 수 있고
때로는 이 법적인 견해와 이 도덕적 견해가 충돌해가지고 갈등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성을 보면요, 이 하인즈가 약을 훔친 건 잘못이나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리고 반대는 훔쳤다고 해서 하인즈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이를 어떻게 정당화해 줄 수는 없지만 누구든 절망적 상황에 도둑질을 해도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약을 훔쳐 결과가 좋을 수는 있지만 훔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아마 그 많은 그 인원 중에 굉장히 소수고요. 근데 아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영원 형제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편적 원리에 근거해서 사랑을 근거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미란 전도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최고 단계가 두 분이나 계셔요.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인지 아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심지어 콜버그가 집단 표본을 채취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결국 6번을 나중에 삭제했단 말이에요. 이 수준은 간디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정말 희귀 표본이에요. 보편적 윤리.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영환 형제님께서 보편적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훌륭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나요? 제가 하나씩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보통 사람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법의 관습을 넘어서 사랑, 평등,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적인 사랑의 가치 있죠. 네? 제가 있거나 없거나 그 초월하는 그 사랑의 원리. 누가 때려도 때리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누가 때리면 한 대 쳐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수준. 그래서 어떤 가치와 같은 추상적인 그런 보편벌리 선의 원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스로 선택한 도덕의 원리 그리고 양심의 결단에 따라서 도덕적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했죠. 어느 연구에서도 10% 이상이 없었다. 저희 교회 많으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고요. 실험 표본에서 회귀하고 그래서 이 간디와 마틴 루터킹 지도자급이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이 나와서 전 인류에게 영향을 주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이제 콜버그의 그런 도덕 발달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성 심리학자가 책 제목이 다른 목소리로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 맞는 건데 그게 여성한테는 좀 달라 하고서 또 다르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걸 안 했구나. 그래서 이분들은요, 찬성 상황에서는 하인즈가 약을 훔치거나 아내를 죽게 내버려두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는 그런 상황인 거를 인식을 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훔치는 것도 도덕적으로 옳을 수 있다.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법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 개인 가치와 그 양심에는 생명이 중요하다. 해서 이걸 지킨 거죠.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신 분들이 역사 속에 많아요. 그 나치 상황에서 유대인들 빼내신 분들. 그렇잖아요. 다 개인의 양심과 신앙과 그걸로 다 하신 거잖아요. 응? 다 그런 분들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그분들은 하인즈 아내처럼 절실하게 그 약이 필요한 그 다른 사람을 고려할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것인지 타인을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된다. 그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게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뿐만 아닌 그 약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캐롤 길리건이라는 분이 다른 목소리로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소년은 어떻게 양육을 받죠? 독립적이고 좀 추상적이 되도록 교육을 아무래도 더 받아요. 그리고 요 시기 때도 더 그랬겠죠? 소년은 이제 엄마하고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보니까 엄마가 사실 집에 사시니까 돌봄의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녀들은 뭔가 돌보고
배려하고 좀 뭔가 돌보기를 중요시하는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요. 그래서 그런 양육 환경의 차이 때문에 남녀가 서로 각기 다른 유형의 도덕적 판단을 추론을 한다고 해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분의 거를 배려의 윤리, 배려의 도덕이라고 하는데 이 남성은 뭔가 논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도덕적 추론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요. 여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너무 힘든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저희 남편이 정말 도덕적 추론 능력과 아주 명쾌한 예성으로 딱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받은 거 아닐까요? 그냥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한 건데 이 남자분들은 굉장히 도덕적 추론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면은 내가 잘못해도 내 편 들어달라고.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빡치는 거죠. 그냥 열받아요. 도덕 추론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상황에서. 그러나 이 여성들은 어떻게 하냐? 인간관계와 타인을 돌보는 걸 기초로 하는 이 배려와 어떤 돌봄의 책임감을 중심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야 있잖아. 내가 그랬는데 상사가 그랬다니까. 사실 내가 잘못했어. 약간 조금 잘못했어. 근데 지금 여자친구는 어떻게 어머 너 진짜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니? 야 초콜릿 먹어. 진짜, 야 내가 대신 욕해줄게. 그러면은 뭔가 후련해. 좀 풀려요. 약간 좀 다르죠? 좀 달라요. 요거를 이제 이론화시킨 거예요. 저희의 이런 일상을. 그래서 여성의 도덕 발달은 남성과 다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수준은 자기 지향이에요. 그래서 내 이익과 내 생존과 내 자기 중심성에 몰두합니다. 나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나 자신의 욕구랑 이제 어떤 갈등 상황이 부딪혀야지만 도덕적 사고 추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전환기거든요. 첫 번째 전환기인데,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어떤 책임감으로 가는 단계예요. 애착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판단 기준이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관계와 책임감 쪽으로 이제 약간 전환이 돼요. 옮겨가요. 그래서 어떤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래 내가 더 배려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도덕적 판단의 이제 기준이 좀 되고요. 이 수준 또 2로 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내 자기 희생으로서의 선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사회적 조망이 이제 발달이 되니까 내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해요? 억제시켜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타인 요구에 응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러다가 탈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막 배려, 책임감, 나 희생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타인하고 관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해요. 근데 이거는 공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적인 관계에서. 자, 여자분들 남자친구 많이 맞춰주시나요? 소갈이 많이 하시나요? 부부관계에서 소갈이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 내 자신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누구한테 상처 주면 기분이 나도 안 좋은 거예요. 내 내적 상태가.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 타인을 향한 배려를 하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여기서 약간 또 전환기가, 두 번째 전환기가 오게 되는데요. 선에서 진실로 옮겨가는 단계예요. 이때 물어봅니다. 왜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하고 처음으로 의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신혼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신에게 이렇게 많이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그러고요. 이 자신 주변의 타인과의 일치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타인의 욕구랑 어떻게 통합되는 것으로 발전돼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자아 개념이 이제 되는데요. 제가 정원이 낳고서는 저도 되게 희생적이었어요. 되게 희생적이고 내가 다 희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희원이 낳고서 아이가 둘이 생기고 집안일이 갑자기 많아지고 돌봐야 될 애가 많아지고 하니까 제가 설거지하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배는 이렇게 불러오는데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는 하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 맨날 울고 막 밤에 울고 살기 싫다,
너무 사는 게 힘들다, 피곤하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지금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좀 씩씩해졌는데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수준이 비폭력 도덕성이에요. 제가 이제 이 단계에 왔잖아요. 박수 쳐주세요. 사람이 된 거예요. 도덕 발달의 끝에 이제 성숙한 인간이 된 거예요, 제가. 근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잖아요? 그럼 목사님 설교에서 목사님 삶에서 이 단계가 딱 도덕적 발달이 오거든요. 매번 들으시잖아요. 보시면 나 개인의 권리 주장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돌보는 것이 통합이 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무엇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제가 처음에는 시댁에서 의견도 잘 못 내고 그냥 희생해야 되니까 중요한 의견이 있어도 이렇게 조용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저 되게 용감해졌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분화가 된 거죠, 도덕적으로. 내가 주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도덕을 판단하는 주체로 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된 거죠. 씩씩해졌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것을 피해요. 제가 전에는 되게 직언을 많이 했어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뭐라도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힘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은 또 혹시 모진 말을 해서 아파하면 일주일 내내 머리가 아파요. 미안하고. 그래서 결국 가서는 어쨌든 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도덕성에 대한 그 재정의 형성이 돼요. 그리고 비폭력, 평화, 박애 등이 도덕성의 지표가 됩니다. 놀이터, 첫째 때 놀이터 나가면요. 내 새끼 노는데 옆에 모르는 애가 오면은 귀찮아요. 얘네 엄마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의 애까지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요즘에는 얘도 예뻐, 얘도 예뻐. 누구리도 이렇게 참 귀엽게 했네. 어머, 얘도 예쁘네, 얘도 예쁘네. 너 몇 살이니? 제가요, 애 셋 낳고요, 사람 됐어요. 저 정말 애들이 저를 키웠어요. 제가 만약에 아이들이 저한테 없고 제가 돌봐야 될 그런 아이들이 없고 했다면 아마 저는 자기 수준 1에 자기 중심적을 가진 내가 하고 싶은 삶, 내가 하는 공부 아마 이런 것만 할 텐데요. 요즘에는 제 자신이 참 좋아요. 왜냐? 야, 너 참 꼴통인 줄 알았더니 너 진짜 멋지다. 애들도 이렇게 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면요. 저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제가 나가 모든 애들이 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예뻐해줬거든요. 지나가면 뭐라도 하나 쥐어줬어요. 젤리곰이라도. 안녕! 너 누구지? 안녕! 누가 인사해요. 다 인사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심지어 저 요번에 이제 어린이집 들어가는데 저기 막 놀이 놀고 있는 애가 누가 안녕하세요!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밀다가 나밖에 없어요. 했더니 가끔 막 뛰어와요. 100m 질주했더니 안녕하세요! 귀엽게 보니까 제가 이제 애들이 어린이집 하원하고 나면 배고파요. 놀다 보면 배고프거든요. 근데 저는 간식을 3남매도 많거든요. 많이 챙겨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챙겨가요. 왜냐면 저희 애들 먹는 거 보면 누가 먹고 싶을까요? 다른 애들이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집안 거덜난다고 맨날 그러는데 제가 조금 더 챙겨가서 다 나눠줘요. 같이 먹자. 왜냐? 박애가 생겼다고요. 박애가. 내 안에 어떤 박애가 생겼고 내 안에 막 평화가 온 거야. 어떤 평화가. 그래서 다 내 자식 같고 다 잘해주고 싶고 뭐라도 막 아프다 그러면 막 어떡하니 니네 엄마 어떡하니 막 걱정되고. 비폭력. 전에는 저희 정원이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보 정원이 얼굴이 기승했잖아. 나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원이 좀 물려와도 아이들이 놀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제가 그 엄마 보면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셨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애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됐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러한 도덕 발달을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조연아 목사님 설교 그 시댁에서부터 이 신학을 하기까지의 그 히스토리, 허스토리를 보시면 지금 이 도덕 발달이 다 있으셔요. 이 모든 걸 품기까지 하나님한테 나만 희생해야 돼 하면서 이 신학을 하면서 결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나가 나에 대한 사랑까지 품어가지면 결국 그게 타인에 대한 사랑까지 영혼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발달이 도덕 추론이 다가 아니라 여성들은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 추론을 한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모든 사람이 도덕 추론하면 이 세계가 되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 배려하는 누군가도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든 그런 창조 원리도 봅니다. 예, 오늘 늦게 시작해가지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왜 했냐면 인지 발달, 도덕 발달을 하고 나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앙 발달, 회심을 언제 하느냐. 우리 자녀들은 회심을 도대체 언제 하느냐,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거를 또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가 신앙의 발달 단계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